이게 가장 중요해. 시는 인간을 그려내는데 그 인간의 속성이 때로는 이렇게 불평불만 많고 그리고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기도 해요. 왜냐? 이게 진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니까. 현실을 그려내야 재밌지. 그치? 자, 그 인간과 다른 존재, 산수유 나무. 바로 자연물이죠. 이 자연물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 산수유 나무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나무가 꽃을 피우죠. 우린 꽃만 보지. 근데 문태준 시인은 꽃을 보기도 하지만 그 꽃이 만들어낸 그늘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왜 꽃을 피울까? 자기를 아름답게 치장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닐까 생각하는 거야. 그늘을 만들어내고 그 그늘에서 누군가 와서 쉴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하는 그 산수유 나무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는 거지. 자, 그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자세일 거고, 그리고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반대말 뭐야? 그래, 이타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자, 이렇게 산수유 나무와 인간이 지금 뭐 되고 있어? 그래, 대비되고 있지? 대비가 뭐야? 짝을 지어서 비교한다는 거야. 그 다음 그 결과를 봤더니 완전 상반되네. 대조되고 있다라고 해도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 인간들, 이걸 읽는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해? 아,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다. 저 나무를 좀 본받아야 되지? 라고 얘기하면서 이 자연물을 통해서 인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면 인간은 조금 더 뭘 하게 돼? 그래, 성찰을 잘 하게 된다. 라는 게 결론이야. 자, 그 다음에 이 산수유 나무가 농사를 짓는다고 얘기했잖아. 이 꽃과 그늘을 만들어내는 농부처럼 표현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고 농사를 짓는다 이런 표현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수유 나무는 사람처럼 표현되어 있는 거야. 그럼 이 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뭘까? 그래, 바로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이 존재한다는 거. 이 세 가지 내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 있지? 대비, 대조, 그 다음에 성찰, 그 다음에 의인법이 쓰였다. 이 세 가지가 이 시에서 뽑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일단 시를 하나하나 뜯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시들과 외부 지문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조금 확장해서 시를 마무리할게요. 자, 첫 번째, 산수유 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노란 꽃 동그라미 해보세요. 노란 꽃 동그라미. 그 밑에 산수유 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그늘도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노랗다가 두 번 나왔어요. 꽃도 노랗고 그늘도 노랗고. 그러면 이 꽃과 그늘 동그라미 쳤나요? 이 두 가지의 속성이 유사한 공통점이 있다는 거야.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바로 제목과 관련 지어서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산수유 나무가 농사를 열심히 지은 결과물이 바로 꽃과 그늘이라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친 거 꽃과 그늘. 이것은 뭐다? 정리합시다. 결과물이다. 농사의 결과물. 됐죠? 그 결과물을 노랗다라고 표현한 거. 그늘도 노랗다. 밑줄 쳐보세요. 꽃이 노란 건 당연해. 그건 하나도 참신하지 않아? 근데 그늘도 노랗다라고 표현한 건 굉장히 참신하지. 그늘 보통 생각하면 저 사람 얼굴에 그늘 졌어. 어때? 부정적인 이미지가 들지? 그리고 양지와 비교해서 햇볕이 안 되니까 음산한 분위기 또는 좀 음습한, 습하기도 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메시지로 보통 그늘을 사용하는데 근데 이 시에서는 그늘을 노랗다라고 표현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우리의 그런 고정관념의 틀을 깨주는 거야. 그 말은 그늘이 앞으로 긍정적인 가치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지. 자, 실제로 그늘은 지금 배려의 메시지와 배려의 이미지와 연결되는 거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가치로 지금 그려지게 돼 있어.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뽑아봐라. 이음절로. 그러면 그늘일 거야. 그래서 그늘이 노랗다라는 거 노랗다에다가 색채어라고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색채어. 참신한 발상이라는 거 왜 그런지 알겠지? 노랗다라는 것은 보통 그늘이 노랗다라고 표현 안 하잖아. 참신한 발상이 쓰였다.
그래서 그늘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마음의 그늘이, 자, 사람에도 마음의 그늘이 있대. 그 그늘이, 자, 산수유 나무는 그늘을 계속 넓혀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근데 우리 인간에도 마음의 그늘이 있는데 그 그늘은 점점 쪼그라들고 작아진대. 왜 그래요? 이 그늘은 배려하는 마음이라 그랬어. 그 배려하는 마음이 자꾸 작아진다는 것은 이건 바로 뭐야? 이기적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마음의 그늘이 옥말아진다고. 그 다음 불평하는 사람들. 맨날 불평불만 많고 이기적이고 왜 나만 이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기적인 현대인을 뜻하는 거겠지. 자, 마음이 옥말려 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 세모 치세요. 그 세모는 바로 이기적인 현대인이 되겠습니다. 자, 보아라 라고 하는 거 밑줄 치세요. 명령형 어미라고 적어봐. 자, 이거 진짜 봐라. 그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야? 성찰해라 라는 성찰의 메시지를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명령형 어미를 사용한 거예요. 성찰을 촉구하고 있어요. 보아라. 명령형 어미를 사용했지? 자,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다. 그늘이 그냥 꽃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림자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 농부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땀 흘려서 농사를 지은 그 결과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 자, 한 해 농사의 농사 네모칠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늘 농사라고 돼 있지? 그것도 네모칠게요. 그냥 같은 말이야. 농사를 짓고 있다. 그 농사의 결과물로서 그늘이다 라는 것은, 자, 산수유 나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라는 거야. 그 다음,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자, 산수유 나무가 있어요. 근데 꽃이 하늘에 넓게 피는 만큼 뭐가 생겨요? 맞아. 이게 그늘을 만들어내지. 그치? 자, 그 다음,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끊으세요.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지금 뭐 쓰였어? 맞아요. 대꾸법 쓰였어. 대꾸라고 해도 되고 유사한 통사구조라고 해도 돼. 유사한 통사구조. 이걸 통해서 무엇을 형성할까? 그래, 온유를 형성하지. 온유를 형성하는 방법 또 뭐 있어? 다라고 하는 종결 어미의 반복. 이걸 통해서도 온유를 형성하고 있지. 그 다음에 산수유 나무가 계속 산수유 나무라는 시어가 나오지. 시어의 반복을 통해서도 온유를 형성하고 있어. 자, 꽃은 하늘에 펴요. 꽃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자, 그늘은 꽃과 연관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늘이 넓어지려면 꽃을 많이 피우면 되는 거겠지. 산수유 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지고 있다. 자, 나무가요, 농부라고 표현되어 있네. 근데 처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건 뭐야? 그래, 직유법, 비유법 중에 직유가 쓰였고, 그 다음에 농부라고 했으니까 의인법 쓰였네. 그리고 여기 농사를 짓는다는 거에도 의인법 쓰였고, 이 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표현상의 특징은 의인법이니까 밑줄 쳐놓고 외부 지문으로 의인법 다른 거 1, 2, 3, 4, 5번에 의인법이 사용된 시를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가 가끔씩 나올 수 있어. 그 다음 맨 마지막 너무 중요하지?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이다. 자, 꽃과 그늘을 둘 다 결과물로서 만들어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바로 그늘의 가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늘의 가치는 뭘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니? 꽃이 많아지면 그늘도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그늘의 가치는 너무너무 중요해. 중요한 가치야. 이 가치가 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치는 보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보이는 것처럼 표현하고 싶어서 꽃의 무게만큼의 그늘의 무게가 되겠지? 그래서 꽃의 무게가 엄청 무겁다라는 것은 사실 그늘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꽃을 가지고 온 거야. 근데 꽃이라고 표현 안 하고 좁쌀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그 좁쌀은 그러면 그래, 은유법 사용된 거지. 별거 아니야. 은유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늘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표현했거나 또는 수치화시켜서 표현했거나 이런 표현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정리하자. 자, 꽃은 노란 좁쌀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 노란 좁쌀의 무게가
은유법 사용되었어. 그 무게가 그늘의 가치가 된다. 자, 그늘의 가치는요. 그늘의 가치는 노란 좁쌀 5대의 무게다. 이 노란 좁쌀은 뭐라고? 꽃이라고. 꽃이 5대의 무게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무겁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곧 그늘의 넓이, 그늘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꽃을 가지고 와서 표현한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수치를 통해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게끔 무게는 무거운 거, 측정할 수 있으니까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수치화시켰다.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이런 말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가치를 수치와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늘의 이 배려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늘을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너무너무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좀 봐. 이 이기적인 현대인들아, 너네 정신 안 차릴래? 라고 메시지를 던져주는 시였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4번째로 중요한 게 있다고 했나 내가? 1, 2, 3, 4 4가지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4가지는 문학적인 기능이 중요해요. 문학적 기능. 이 문학적 기능에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바로 심미적인 기능. 이게 중요합니다. 심미적 기능. 심미가 뭐야? 미, 아름다움을 찾는다 라는 거예요. 또는 탐미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탐미는 아름다움을 탐구한다, 탐색한다 이런 표현이야. 자, 심미적인 기능에서 중요한 것들은 외재적인 접근 다 필요 없어요. 내재적으로 이 시의 화자의 정서라든지 운율이라든지 표현상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정서, 즉 주제겠죠. 주제. 또는 운율. 그 다음에 또 표현상의 특징, 표현법. 또는 시상 전개 방식.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나? 라고 보는 건데요. 이것과 관련되는 작품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들어봤어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누구의 시냐면 김영랑의 시입니다. 김영랑. 1930년대 순수시의 대표주자예요. 순수시. 참여시의 반대말이야. 현실의 어떤 외적인 요소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시의 고유한 내면 세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는 아름다우면 된다. 오직 아름답다. 이거를 유미라고 하거든. 유미적인 접근법으로 시를 쓴 사람이 김영랑이 대표주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 시인이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란 시를 썼어. 대표적으로 심미적 기능을 탐구하면 김영랑의 시를 많이들 가지고 와요. 그 있지?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이런 거 되게 유명한 시지? 모란이 피기까지는 여러분 딱 들어보면 알걸? 나는 기돌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피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린대요. 왜 찬란한 슬픔이요? 모란이 피는 계절이 오면 너무 찬란해. 막 보람되고 기뻐요. 근데 금방 져버려. 그래서 너무 슬퍼. 하지만 찬란하고 슬픈 이 계절을 나는 계속해서 기다린다 라는 그런 시가 하나 있어요. 이것도 인간의 삶을 그려낸다는 측면에서 되게 재밌는 시인데 일단 심미적인 기능으로만 봤을 때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 5군데가 있어. 되게 직접적으로 표현해. 근데 우리 시는 지금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지. 그 다음에 불평한다 이런 측면은 좀 직접적일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운율상의 특징. 우리 운율상의 특징은 이렇게 살펴봤지. 이런 기능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율이 굉장히 독특한데 찬란한 슬픔의 봄을 그러면 자 받침을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면 전부 다 울림소리야. 울림소리를 통해서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계속해서 주고 있거나 그 다음에 또 뭐뭐 할 테요 통사구조가 반복되거나 그리고 모란이 계속 반복되거든. 시어의 반복이나 이런 것들이 운율상의 특징으로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은 아까 찬란한 슬픔의 봄을 역설법 사용되었지. 그 다음에 시상전개 방식 여기서는 수미상관 이용이 되거든. 요거랑 틀린 점이 되게 많지. 서로 다른 이런 심미적인 기능을 가지지만 둘 다 운율
정서 표현 굉장히 잘 그려냈잖아. 그러니까 심미적인 관점에서 모란이 피기까지 능과 함께 연결해서 심미적 기능을 탐구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외부 지문으로 연결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윤리적인 기능. 윤리라고 하는 거 성찰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나 되돌아보는 거지. 그 다음에 나 혼자 잘 살면 안 돼. 공동체와 또는 우리 사회와 더불어 잘 사는 삶이 필요해.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서 성찰해보면 그거는 윤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 이것과 연관되는 시가 뭐가 있을까? 살펴보면 슬픔이 기쁨에게. 누구의 시일까? 정호승. 이 둘 다 교과서에 실려 있어. 고2 문학비상, 고1 미래엔 국어교과서. 슬픔이 기쁨에게 뭔가 말을 해요. 그럼 기본적으로 뭐가 있니? 이 의인법이 있어. 공통되지. 그 다음에 슬픔은 다른 사람의 슬픔에 함께 슬퍼해주는 존재야. 공감 능력이 뛰어나.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으로 슬픔이 나와. 그 다음에 기쁨에게 야 정신 차려. 너 정신 차릴 때까지 내가 기다려줄게. 기쁨은 어떤 녀석이냐면 동사자가 얼어 죽을 때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아요. 그 다음 완전히 무관심해 이웃에. 그 다음에 또 추운 그 길거리에서 귤을 팔고 있는 할머니한테 귤값을 좀 깎아달라고. 그거 얼마 안 되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 아주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슬픔과 기쁨은 각각 뭐로 대응될 수 있니? 산수유 나무가 타인을 배려하는 존재, 슬픔, 그리고 인간, 불평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존재, 기쁨.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어. 자, 바로 타인을 배려하는 성찰을 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주제가 똑같아요. 주제 똑같지, 표현상의 특징 똑같지. 그러니까 충분히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 거지. 너무너무 중요하다. 세 가지 중에 이제 곧 세 가지를 얘기할 건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외부 지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학의 기능. 세 번째는 인식적 기능이야.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차리다. 내가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된다는 거지. 자, 새로운 내가 뭔가를 새롭게 알게 되는 거야. 여기서는 뭘 새롭게 알게 되니? 산수유 나무에 그늘에 이런 가치가 있었어? 라고 좀 놀랍다고 생각들지 않니? 나는 항상 꽃만 바라봤는데 그 꽃이 만들어낸 그늘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근데 문태준이 그걸 발견했고 나는 거기서 인식적인 기능을 좀 느꼈어. 너네도 그렇지 않니? 자, 이렇게 자연물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건 시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깨달아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다. 자,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게 장수산이야. 정지용. 김영란과 같이 1930년대 시인이고 일제강점기를 버텨낸 시인이야. 거의 절필했다시피 하는데 인동차라는 시를 보면은 겨울을 내가 차를 내리면서 버텨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인고의 의지, 내가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겠다라는 의지를 잘 드러낸 작품을 많이 썼는데 장수산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 시름을 견디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수산에 가면 굉장히 고요해. 거기서 어느 스님을 만나는데 그 스님은 조찰이 웃는 스님이야. 그러니까 내기를 해도 그냥 웃어넘기고 너무나 태연하게 그 장수산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성찰을 해요. 아, 나도 저 스님처럼 저 산의 고요함처럼 나도 내 마음을 고요히 견뎌야겠다. 장수산의 고요함을 보면서 무엇을 다져요? 인고의 자세. 이 자세를 다져요. 그 장수산의 고요함에 대해 새로운 인식, 새로운 알을 느낀 거고 그 알을 통해서 나의 삶이 고양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시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인식적 기능을 살펴볼 수 있어요. 사실 인식적 기능 되게 많아. 예를 들어서 자연물을 동원해서 그 자연물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면, 새로운 깨달음, 그걸 통해서 나의 삶을 성찰한다면 너무 중요한 인식적 기능을 살펴볼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황주유의 겨울나무에서 봄나무에게로 겨울의 나무가 봄이 되니까 이제 그
살아가려고 뚫고 올라가는 거야. 그걸 보면서 극복 의지를 다지거나 아니면 백석의 남신의 주유동 박시봉방 외롭고 쓸쓸한 처지에서 갈매나무를 보면서 저 굳고 정한 갈매나무처럼 나도 살아야지 라고 의지를 다지거나 그래서 자연물이 그냥 자연물이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인식을 가져다 주는 자연물이라면 그 자연물이 동원된 시는 전부 다 인식적 기능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내가 이런 자연물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성찰할 수 있지. 그러면 인식적 기능과 윤리적 기능을 같이 가지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 운율 잘 쓰고 표현상의 특징도 좋아. 그러면 심미적 기능까지 같이 갖춘 거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심미, 윤리, 인식적 기능은 독립적으로 분절되어 있는 게 결코 아니야. 전부 다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하나가 하나만 잘 써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우리가 시를 통해서 이 기능을 느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은 유기적인 관계,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기적인 관계라고 해. 이런 관계를 지닌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문학적 기능 외워. 심미, 윤리, 인식. 자, 그러면 정리하자. 첫 번째, 인간과 자연물을 대비해서 현대인에게 성찰을 이끌어냈고 의인법이 사용되었으며 그리고 문학적 기능 세 가지를 탐구할 수 있는 시다라는 측면에서 산수유나무를 함께 살펴봤습니다.